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고 계신가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동시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통장은 무사하신가요? 저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분납을 신청했습니다. 네, 슬퍼요. 세금을 확정 짓고 순자산을 정리를 해봤더니 앞자리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지가 좀 다행히 됐더라고요. 30억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어떤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앞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자산이 30억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부동산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왜? 집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물론 사도 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집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하지 않아도 작은 부자 될 수 있다. 부동산 없어도 충분히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부동산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좀 간단히 드려봐야겠죠. 여느 집이나 뭐 비슷하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의 소원은 내 집 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 집이 없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집은 오르막길, 언덕배기에 있던 어떤 집에서 이제 사들세를 살았는데요. 집주인이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집주인이 좋은 영역에서 본인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한쪽에 구석대에 또 방이 있어서 그 방을 저희 가족에게 세를 준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좀 떠들 수 있고 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집주인이 엄마에게 좀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엄마가 내 집이 없으니까 너무 서럽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입에 달고 사셨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당연스럽게 내 집이 없으면 굉장히 서러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저도 첫 사회생활을 고시원으로 했잖아요. 고시원은 굉장히 여러 사람이 방 한 칸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방의 소리가 잘 들리기도 하고 내 소리가 또 들릴 것 같아서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원룸으로 가니까 또 원룸도 집주인이 꼭대기층에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주인 눈치를 좀 보면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고시원, 원룸을 거쳐서 살짝 결혼 전에는 1.5룸 이런 데서도 살긴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나도 빨리 내 집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는 이런 어떤 힘든 것들, 이런 서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돈이 충분하지 않았죠. 돈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최근에 집값이 너무 갑자기 올랐다. 지금 전세 가격 정도면 원래는 집을 살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올라버렸기 때문에 또 좀 빠지지 않을까?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집값은 빠지지 않았겠죠. 그때가 2006년 12월이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그때쯤에 했는데 저희가 처음 얻었던 전셋집이 1억 2천이었어요.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저희가 얻었던 그 전셋집은 이제 아파트긴 했지만 조금 이렇게 입지가 좋진 않았어요. 역세권도 아니었고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랬어야 됐고 단점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다른 아파트를 보면 뭐 1억 4천, 조금 좋은 데는 1억 6천 뭐 이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전셋값이 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집값도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좀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러한저러한 정보를 찾아보게 됐죠. 그러다 우연히 한 1억 4천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투자 정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1억 4천을 전액 대출을 받아서 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투자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의 뿌띠리치를 만나지 못했겠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됐으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진짜 내 집 한 채 있고 별로 돈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 투자의 결말은요, 분양권을 받지 못했고요. 1억 4천이 고스란히 제가 갚아야 될 빚으로 남게 됐죠.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그 1억 4천 대출을 받았을 때는요, 금리가 한 4% 정도였어요. 그때는 이제 맞벌이 세후 한 달 소득이 400만 원이 채 안 됐었거든요. 부부가 다 합쳤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이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견딜만 하다. 근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4%였던 금리가 8%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이자 비용이 2배로 증가하게 됐죠. 그땐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버텼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분양권도 못 받게 됐고 빚은 빚대로 갚아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됐죠. 이 빚을 갚는데 저는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끌 하던 시기에 집을 사서 대출 갚느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요. 정말 한쪽으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나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듣게 되죠. 이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몇 달 안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무턱대고 또 계약을 하게 되죠. 열심히 알아보거나 공부하거나 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 오피스텔 투자의 결말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저 프리미엄 받고 팔았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2017년도에 제가 오피스텔 2채를 샀는데 그 2채 여전히 다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가 저랑은 좀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도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가 쉽지 않은 투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도 아파트랑은 또 달라서 어려운 투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은 결국 월세를 받아서 수익형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성향이 잘 맞지 않는 게 월세를 잘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 올려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2채 중에 한 채는 전세고 한 채는 월세인데 이 월세는 지금까지 한 번 올렸습니다. 월세를. 그리고 첫 번째 세입자분이 아직까지 살고 계세요. 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가시는 건 뭐 당연한 건데요. 근데 더 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또 월세를 올려주세요. 아닙니다. 뭐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기에도 쉽지 않은 성격이고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또 저에게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 거죠. 제가 내린 이 부동산 투자라는 영역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주식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초기 자본도 더 많이 필요하고 레버리지도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부동산 투자구나. 게다가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집이 또 노후되면 이렇게 들어있던 옵션들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세입자랑 중개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때때로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저에게는 약간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죠. 이렇게 저에게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매한 가지로 어렵긴 하지만 주식보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졌던 투자였어요. 게다가 이미 1억 4천이라는 빚이 있는데
이 빚에 또 빚을 내서 제가 살 실거주할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세를 살면서 주식 투자로 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부동산에 약간 작은 경험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2013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당연히 이것도 처음에는 수익이 잘 안 났죠. 여러 가지 손실을 경험하면서 2015년도, 16년도부터 비로소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투자가 좋다, 어떤 투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내 성향과 어떤 내 상황에 맞는 투자가 있고, 그 투자를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면 그 투자로 내가 자산을 불릴 때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마치 집 한 채 없으면 엄청 가난한 것 같고, 부동산 투자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집 한 채 없으면 내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불안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나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거든요. 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1년도에 571만 원으로 40평대 아파트가 분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53년이 지나서 실거래가가 35억을 찍고 지금은 조금 빠져서 3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53년 동안 571만 원이 30억이 됐는데요. 이거를 연간 수익률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매년 12.7%의 수익률을 내면 30억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7%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도 연평균 수익률은 10% 이상 충분히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S&P 500이 2014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이 10년 동안 176%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마치 부동산 없으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막연한 마음에 감당하지도 못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과하게 빚을 지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할 때 퇴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망설였었거든요. 많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다니는 게 싫고 전세값 올려달라고 하는 게 싫어서 내 집을 꼭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내 집은 그런 마음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가치 있는 아파트, 가치 있는 지역, 이런 곳에 오를 만한 지역,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충분히 자금이 마련이 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더라도 그 레버리지를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게 됐을 때 혹은 소득이 중단됐을 때도 감당할 만한 어떤 플랜이 A, B, C 정도는 나온 상태에서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사니까 혹은 홧김에 혹은 불편해서 하는 투자가 과연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선택하셨다면 내가 선택한 방법에서 충분히 부자가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티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부동산 투자에서 약간 고생했던 경험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길게 주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남들이 하는 거 무조건 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맞는 재테크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사실 주식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코인이 좀 이제 궁금해져서 코인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청산을 당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냥 이제 평범한 투자자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코인을 시작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청산까지 당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라이브를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다음 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어떤 일정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건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릴게요. 코인 투자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많이 와주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라이브 할 때 또 좋은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5월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약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올 한 해 상반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올 초에 세웠던 목표가 있으시다면 과연 나는 50% 정도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계획을 또 마련하시면 되겠죠? 아직 포기하기에는 2024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